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일본은행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에 속했는데요.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락의 흐름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뉴욕 증시. 오늘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 1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이슈 더불어서 국내 이슈까지 살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첫 번째 이슈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1분기에도 바로 인상을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풀이를 하고 계실까요? 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한전이 올해 30조 원 정도의 이제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올해 전기요금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거쳐서 킬로와트 아워당 19.3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인상 폭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적자폭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기 요금의 인상 요인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특히 이제 기재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 좀 억제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 요금은 사용할수록 그 적자 폭이 확대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발전소에서 사오는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민간 기업에서 구매한 전력 가격은 킬로와트 아워당 242.19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 1월 달에 70.65원에 비하면 3배 이상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 요금은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 124.8원 정도의 이제 일반 그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원 넘게 지금 한전에서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지금 계속 한전 입장에서 보면 역마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런 한전의 그 역마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올해 이번 달부터죠. 이번 12월부터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서 전력 구입 가격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그 고공행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전의 적자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한전에 대한 역마진을 지속이 되면서 전기를 구매할 자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전에서 한전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전채의 발행 한도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전기요금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안게 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12월 8일 날 일단 관련된 그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야권을 중심으로 한전의 정상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일단 부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전기요금의 급등 우려로 인해서 양당이 지금 국회에서 재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일단 추가적인 그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린다라는 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과연 정상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기요금의 인상폭은 폭이 문제지 인상하는 건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가 계속 30조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전이 자본 잠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인상폭이나 속도를 더디게 진행하기 희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부서인 산자부 같은 경우는 전력 산업 보호를 위해서 빠른 전기요금 인상을 희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산자부에서는 내년 전기요금을 1kWh당 51.6원 을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상 만약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상반기에 큰 폭으로 인상을 하고 하반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방안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중에 올해 인상폭인 19원 이상을 인상하는 걸 지금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약 전력 요금을 천천히 올릴 경우에는 한전의 적자 규모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만약 51원을 한꺼번에 다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한전의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으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균등해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나눠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 적자폭은 크게 준다라고 하지만 1조 3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것을 3년 동안 균등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올해 정도의 인상폭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도 영업 적자가 14조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산자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빠른 시간에 올리기를 희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과연 내년 1월 1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냐, 아마 올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27일 날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날 아마 전기요금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재부와 산자부와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 여전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개최 여부가 조금 수년될 가능성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오늘 연료비 조정 단가라고 해서 일단 전기요금 인상폭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공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개가 지금 잠정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양 부처 간의 협의가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슈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져 갈 것 같은데요. 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목표 운영 상황과 관련돼서 간담회를 열었던 만큼 이 내용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기요금은 물가 상승의 큰 불안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물가지수에서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린다라고 해도 물가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기라는 것이 단순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간접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에서 전기 빼고 생활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을 거를 생산할 때도 다 전기를 사용합니다. 쉽게 해서 벼를 재배할 때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거 사용할 때도 다
에너지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빵을 만들 때도 뭐 전기 오븐을 사용하는 게 없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때도 전기를 사용할 만큼 모든 부분에서 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 단 요금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서비스 요금이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해제로 인해서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이런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좀 더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전기, 가스, 운송요금, 기타 등등 공공요금들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오펙 플러스가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에너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불안 요소는 내년에도 상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특히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각종 제품 가격의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제 예상을 하면서 어저께 이제 한은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년 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이 전고 후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높은 물가 상승률, 하반기에는 이보다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내년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을 3.6%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 물가 상승률 추이도 조금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국내에서도 물가 상승률 압박이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은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최근까지 이제 한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 국내 기준금리는 이제 3.5% 선이다라고 예상 언급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한은 총재가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변동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얘기를 하면 현재 기존까지 예상을 했었던 기준금리 3.5% 이상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미국과의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3.5% 이상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내 경제가 더 빠르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경제가 빠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에서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증대를 하면서 불안정한 어떻게 보면 하락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기업 실적 부진으로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까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과 또 한은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전기요금 인상이 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한전 자체에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전의 수익은
적자폭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전은 지금 전기를 팔수록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한전이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주가도 올해 내내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에 27,000원이었던 주가가 11월 달에 1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전력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21,000원대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한전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요금 인상 시기마다 주가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력요금이 인상이 됐다라고 해도 뭐 조금 바로 상승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아마 다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요금의 상승 폭과 그다음에 상승 시기에 따라서 한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 인상 폭이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경영 정상화가 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지금보다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인상 폭이 뭐 예상보다 좀 작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시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 한파 때문에 뭐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전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에 전력 수요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4분기에 한전의 적자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전의 투자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전력요금이 인상이 된다라고 해도 내년도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좀 안정이 되고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한 이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전 주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서울은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국내 증시 리뷰부터 도와주신다고요? 예, 일단은 좀 어제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강한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여기다 또 이제 일본발 채권 뉴스가 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났던 좀 하루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일단 우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유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성장의 어떤 전망률이 좀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계속 하향 전망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좀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 계속 불거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이제 경기가 좀 이렇게 너무 하향되는 것이 좀 우려가 좀 너무 이제 과도하다는 분석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증시 같은 경우는 2년간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피크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좀 예상도 있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인플레 정점의 신호는 어쨌든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후에 일본의 좀 채권 시장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 자체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본이 좀 아무래도 좀 이 채권 정책에 좀 변화를 좀 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한 0.5%까지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뭐 금리 인상이란 좀 의견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외에서 좀 금리 인상이 아니다란 좀 이제 총리의 좀 말에 따라서 미선물이 약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딜레마를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두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밀리는 그러한 좀 상황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락 영향, 그다음에 오후에는 일본의 채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시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매도를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현물 시장까지도 매도를 하는, 결국 이제 양시장 좀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코스피에게 좀 시련이 많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기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좀 매수로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받치다가 기관까지도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좀 매수 세력이 없다는 점, 좀 증시의 좀 부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시장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들 좀 조정도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하락세를 걷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섹터는 방산 섹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폴란드 수출 대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폴란드 수출 관련돼서 상당히 좀 뜨거웠던 방산 섹터였는데, 이번엔 좀 루마니아 쪽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청신호가 좀 켜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다시 한번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루마니아 지금 이제 국제 뭐 총리라든지 뭐 신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가 좀 이번 주에 좀 우리나라를 좀 방한한다는 좀 뉴스가 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땐 좀 체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게 되면 원전, 그다음 방산에 대한 세일즈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8월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K 방산에 대한 부분들,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을 좀 외교를 많이 펼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답례로서 방한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을 많이 수입했던 것을 좀 눈여겨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좀 수출이 됐던 품목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K2 전차와 관련된 부분, 또 K9 자주포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의 K2가 제가 볼 때는 주요 수입 품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뭐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화력에 대한 부분도 좀 증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어떤 그러한 좀 국내에서의 어떤 여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교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연달아서 엮이면서 좀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 같은 대장주들의 어떤 수출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에서 제2차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또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지금 하나그룹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해공에서 모든 방산을 좀 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관련돼서 지금 인수 관련된 부분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갈 길은 좀 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외 경제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좀 난제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방산 또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좀 기업의 제가 볼 때 방향성이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방산 섹터 같은 경우 좀 정책주로서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방산 섹터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방산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기존의 방산 섹터로 구분이 되었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너지가 기대되는 한화그룹주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 여러분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늘 시장은 어떤 포인트로 시장을 미리 대응 전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 약간의 좀 반발 매수세는 네.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확실히 뭐 제가 이제 월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에 대한 인상,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이슈 분명히 좀 시장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경기 침체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눈높이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하향. 지금 이제 오늘도 어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이 좀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해고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분기, 특히 이제 내년에 시장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상당히 좀 무겁게 좀 다가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래 대금만으로도 좀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 예산안 아직까지 좀 클리어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돼서 10억에서 뭐 100억 사이,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좀 클리어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잠재적인 개인들의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을 다운될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안, 특히 이제 뭐 금투세라든지 뭐 법인세를 다 포함한 제가 볼 땐 예산안 처리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좀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양시장 지금 가격 조정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급반등이 없다고 한다면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정도만 되면 거의 이제 과매도권에 다시 한번 진입하는 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뭐 수급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격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의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과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죠.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료 테마주 움직이는 부분들 배경을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어제 재미없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료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이 오전에 조금 보였습니다. 그 사료 관련주 한번 살펴보면요. 러시아의 연말 총 공격설 등의 사료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자국 내 정치적 반발을 줄이기 위해 올겨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어제 그러한 이슈로 좀 뜨거웠죠. 이에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사용한 전술과 유사한 대규모 보병 공격 계획을 세우면서 20만 명의 징집병을 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8일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푸틴이 국방부 확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러시아의 경계 체제를 총동원 전시 체제로 개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이어 러시아가 내년 봄까지 대규모 지상군을 앞세워서 지난 4월 철군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식히 이후에 재점령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중대 발표와 관련해서 독일의 통신은 한 통신 매체에서 푸틴 중대 발표에 담길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러시아의 미국식 핵무기 선제 타격과 벨라루스 참전, 그리고 러시아의 전면적 전시체제 선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극히 이례적으로 벨라루스로 직접 날아갔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주로 러시아를 만났지만 개전 이래 러시아에서 만났던 푸틴이 처음으로 벨라루스를 방문했다는 점, 지난 한 달간 러시아의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인근 국경에서 일련의 군사 훈련을 가진 것을 두면서 곧 전투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찾은 이유와 이 목적이 러시아가 예고한 중대 발표와 관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전쟁 이슈로 인한 주가가 밀리는 상황, 거기에 지금 수남의 장세가 소멸된 상황이죠. 테마적 섹터 흐름이 보여질 때 또한 사료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 계속 보이는 거를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다만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푸틴의 우크라 총공격 예상이라는 이런 이슈가 강했던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 사료 관련주가 또 상승하는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또 개별적 장세의 흐름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제 미래생명자원, 한탑, 고려산업, 대주산업 등 사료 테마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료 관련주의 주가 흐름, 푸틴의 발언 주의 깊게 보시되 어제와 같은 시장 상황 또는 러우 전쟁 종료 시점에서만 또 움직일 수 있으므로 사료 관련주는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주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자세하게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월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시장이 집중했던 부분, 일본이 이 깜짝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 결정이 아니냐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신다고요. 네, 어제 우리 증시 중간에 갑자기 나스닥이 폭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어떤 이유인가 저희 전문가들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역시나 일본 문제였죠. 일본 은행의 서프라이즈 완화 축소 관련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22일 장기금리 상한을 높이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었죠. 엔화가 2% 넘게 급등을 했었고 도쿄 증시는 2% 넘는 낙폭을 그리면서 떨어졌습니다. 이틀 일정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치면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상에서 장기 10년 만기 금리의 변동 호영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장기 금리는 기존의 상한인 0.25%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 단행을 앞두고 일본 내부에서는 급격한 엔화 약세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완전히 긴축으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단기 금리는 기존 마이너스 0.1%를 유지가 됐고요. 또 매월 매입하는 채권 규모도 7.3조 엔에서 9조 엔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날 정책 결정에 대해 통화 완화의 지속성을 향상하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달러, 엔, 환율은 BOJ의 결정 직전 137엔디에서 결정 이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23분 기준 2.6%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개월 만에 최고로 뛰었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BOJ 결정을 기준으로 오후 한때 0.25%에서 0.46%까지 약 3% 급락했다가 만회되었습니다. 니케이 지수 또한 2.46% 하락한 26,568.30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BOJ 이번 결정에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이슈로 어제 미증시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했었죠. 다만 우리은행 관련주,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상승은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부대는 하는 총재의 또한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도 함께 더 커졌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은행 관련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영향보다는 현재 개별적 종목군 위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또한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봅니다. 네, 관련돼서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이슈들을 통해서 살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 좀 여쭤볼 텐데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어제 은행 관련주 상승하는 모습에서 제가 푸른저축은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제2금융기관으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죠. 서울 소재의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법에 의거하면서 여신 및 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점수는 신사, 종로, 도곡, 신도림, 마포 지점 등으로 한 5개 지금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푸른저축은행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언급해드렸던 두 번째 이슈에서 은행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푸른저축은행의 상승세는 올해 이어진 금리 인상과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대출 원금 상환일이 다가오는 만큼 내년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전거래일 17.13% 오르면서 14,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박스권에서 벗어나면서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요. 기관은 지금 10거래일 중 강한 매수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또 전일 이창용 총재가 긴축을 예고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어제 이창용 총재가 2022년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를 열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에도 물가가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재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 이루어진 만큼 반짝의 상승세로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상승세를 이루어진다면 그런 전자의 진입가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진입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5,800원, 손절가는 12,700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렇게 이슈와 연관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푸른저축은행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연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은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 한국은행이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전일 미증시 하락 여파에 이어 이중으로 긴축 우려가 강화됐었죠.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는 심화되어가는 상황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4개월 연속 동결하겠다라는 발표, 거기에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 시사까지 국제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 낙폭을 키웠던 상황이었죠. 다음 주 국내 증시 배당락일을 앞두면서 배당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은행, 보험, 이런 금융업종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금융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자국을 이탈했다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긴급재난 지원 예산 표결을 앞두면서 그 상황에 그 예산안 표결 우크라이나 긴급재난 지원금이 무려 58조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 의회에서 젤렌스키의 연설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이 시점,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을 방문하는 젤렌스키의 언급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같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죠. 1,400개, 2,000개 가까이 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400개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에서 또한 지금이 여러분들께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연말까지 시장 상황은 지금 눈치 보기 장세, 경계 심리가 가득한 장세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연하게 대응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좀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에 단타적인 접근으로 수익 내시는 그런 상황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과 관련돼서 이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도주가 없습니다. 테마적으로 발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수급 흐름에서 주목할 부분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요. ETF 단에서 흐름을 크게 본다고 하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1위가 인버스 ETF입니다. 인버스 ETF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 통신 순매수로 잡혔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에 월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한 주간 좀 시장이 부진할 수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화요일 인버스 ETF가 매수가 1위로 잡힌 사례까지 함께 연결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한 주간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시 매수 부분이 잡힌다. 이 점이 뭐냐면 외국인 기관의 금액적으로 순매수 이 부분이 1위로 전체 종목 대비해서 1위로 포착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12월 시장 한 2주 정도 남은 이 시장을 보기보다는 1월 시장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1월 시장 흐름은 과거 사례를 볼 때 4분기 실적에서 판가름 나는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벤트가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와 연결된 부분의 종목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상향하는 종목과 1월의 이벤트, 그다음에 수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중에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겠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의 부각 가능성이라는 점으로 명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탄력적이지 않은 시장,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축소된 시장 안에서 철저하게 개별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군들 중에서 좀 주가가 떠있기보다는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 추려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2월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대응은 지금 급하게 주식을 사기보다는 우리가 좀 연말 최대한 배당락 이후 그 시점을 맞춰서 종목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압축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위주로 추릴지 그 힌트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는 LNG 플랜트 쪽과 관련된 발주 부분 사업과 원전 주기기 보조기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은 우리가 복합화력 발전 파트 이 부분이 6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전 보조기기 부분은 주기기 파트, 그다음에 보조기기 파트가 있는데 주기기 파트와 관련해서도 과거의 스마트 원전,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최근에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부분을 과거에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분에 관련된 파트, 그다음에 보조기기 부분과 관련된 파트는 복수기라든지 급수 가열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이 단어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게 뭔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복수기를 통해서 발전기 터빈을 돌리면 증기를 물로 환연시키는 그 부분이고요. 급수가열기 같은 경우는 터빈에서 발생하는 열 부분이 있는데 이 남은 열을 통해서 급수하기 전에 예열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스마트 원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의 소형 모듈 원전단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마트 원전의 출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소형 모듈 원전 부분의 수출을 전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사업이 추진되면 BHI도 중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해외 원전 수주가 나와야 주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어제 시장을 놓고 봐도 중기 추세선을 이탈한 주가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절대 주가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은 주가 수준이에요. 이 특성을 감안해서 수주가 난다면 주가는 빠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3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소형 원전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BHI 자세하게 이슈와 또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최근 시장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저도 보이고 실제 시장 참여자분들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 수급의 개선은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든 확정이 돼야 됩니다. 금액이 확정이 돼야 한 매물의 출회가 될 수 있고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아까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이 연말쯤 배당락 이후에 개별주에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양도세 확정 시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그 수급의 변화는 연말 배당락 장 마지막 그때까지 이 양도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떠 있는 종목은 지금 부담이 되고 빠져 있는 종목을 보자는 이유도 여기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직접적인 통화 정책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웠고요. 그러면 이 엔고 부분까지 발생한 상황, 여기에서 달러 같은 경우가 빠지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시장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엔고 흐름의 가속화의 체크는 필요해요. 시장이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이고요. 우리가 과거의 엔고 사례에서 대입을 하면은 자동차, 그다음에 여행 이쪽이 강했었는데 자동차는 과거 사례와는 좀 바뀌어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수혜가 될 수 있거나 그 점은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연소성이 있는 시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컨텐츠, 엔터 이런 군으로 좀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소로 개별적인 요소가 있는 기업군들 쪽에 접근이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또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기는 한데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파트, 아까는 주기기 보조기기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파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원자로 부분, 발전기 사업 파트 이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자로 같은 경우는 주기기 파트 사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중점적인 원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전체 원전 만약에 한 기가 수주가 된다면은 30% 정도의 매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해상 풍력 부분, 이 터빈 같은 경우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9조 9,257억 원이에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1조 원 수준인데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배 이하 정도. 실제 수주가 나오면 주가 반등은 빠를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5,3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종목 모두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